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은은 그동안에 24년이라고 그랬나요? 25년 차라고 그랬나요? 네, 올해 들어서 25년 차 한 되었습니다. 해가 꺾였으니까 1년이 더 늘어난 거네요. 네네네. 예, 조울러가 된지 네. 25주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기념해야 되나 이거? 예. 자, 오늘은 이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궁금한 것들 그것을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마 오늘 방송은 아직까지 입원을 시켜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그 환우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을 우리 조우 엄마는 처음에 입원 문제를 생각했을 때 가졌었어요? 아, 정말 그 입원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좀 더 빨리 입원을 했으면 우리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들도 덜 고생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 경우는 우리 이 자녀들과 관련된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제가 돌보던 그 청년 가운데 조현병으로 갑자기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그래서 네. 이제 그 처음 그 병원에 갔었을 때에 나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누굴 시켜본 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가본 적도 없다가 하여튼 무지무지 공포스럽고 두렵고 네.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편견 때문이죠. 예, 또 그렇죠. 선입관이 다 있는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조 결혼하고 나서 조가 처음 조우님이 입원하실 때 입원을 어떻게든 안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뭔지 잘 몰랐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게 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완전 한 번 입원을 하면 뭔가 감옥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일처럼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죠. 네, 뭐 그렇죠. 당연한 그런 생각은 되는데 그렇죠. 우선 입원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우선 입원 시켜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당사자였던 조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환우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병이 심각해진 상태일 텐데요. 그때 입원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자신은 멀쩡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입원할 당시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직원분들이 함께 같이 병원에 동행을 했는데 저한테 병원 간다고 하시지 않고 어디 좀 놀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배신감은 들었죠. 근데 저는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와 얘기를 하면 입원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당당히 들어갔는데 근데 의사하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됐죠. 그게 예, 첫 번째 입원. 네, 첫 번째 입원이에요. 사실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두 아들이 이 조울로이긴 하더라도 입원이라는 것을 처음 우리도 시켜보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아까 그런 거짓말을 해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때 만약에
너 입원해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 사실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불가피했어요. 우리 조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입원을 조가 3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강제 입원이었고 두 번째는 자의 입원이어서 본인이 개방병동에 스스로 입원했던 거였고 세 번째는 개방병동에 입원시켜준다고 꼬드겨서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그렇죠. 경우였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네, 그때 진짜 저는 개방병동을 넣어주려고 그때 제가 배우자니까 제 최우선 보호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원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행동이 여러 번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갔는데 야밤에 근데 폐쇄병동밖에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나 막 저는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를 오히려 진정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입원실로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심각한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근데 입원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올 수도 없고 하는 병실에 갇혀 있어야 되는 병원을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입원시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입원해서 보호받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겠다라는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예견이 될 때 입원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 동생의 경우에 10여 차례 지금까지 입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원을 저희들이 이제 권유하면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우리 조 엄마께서는 어땠어요? 그 동생 그 입원시켰을 때. 네, 사실 그 조 동생은 조보다 훨씬 아주 심각하게 그 조울증이 발병이 되었는데요. 사실 조가 형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먼저 입원을 하는 바람에 우리 둘째 조 동생을 제가 집에서 거의 한 학기를 6개월 정도를 데리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이 경우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세심하게 자기의 상태를 엄마 나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하면서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정상과 비정상을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6개월 동안 제가 그 아이의 병원 일기를 홈페이지에다가 막 쓰는 것을 우리 저기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보고 우리 이제 조 동생도 입원을 해야겠다. 더 심각한 상태다. 얘도 아주 만만치 않게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셨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6개월을 조가 병원에 있고 그다음 바톤 터치하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입원을 했는데 조 동생은 13번, 14번 입원 중에 한 번이 강제였고 나머지는 다 자의 입원이었어요. 대화가 가능할 때 제가 얘기를 해서 너무 힘들지 않니? 우리 입원할까? 이렇게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 보일 때에 가능한 한 이거는 입원이 필요한데 조금 더 지나서 얘기하면 본인이 자각 증세가 없고 입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동생의 경우도 10여 차례 그러면서 몇 번 정도는 정말 힘들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랑 한밤중에 몇 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자의이긴 했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그 결론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하여튼 신뢰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입원 문제를 고려할 때 그래서 이제 자의냐 또는 좀 타의에 의해서 입원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가 법적인 이슈도 있고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방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조 아내가 한번 그 타이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어떤 때 일어난다고 보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정신병동 입원하시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환자 본인이 입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보호자가 한 분 이상 동행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병원비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 이름이랑 신상 정보하고 사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퇴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막을 수 없이 그냥 자유로 퇴원이 가능하게 되세요. 뭐 개방병동이든 폐쇄병동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이제 본인은 입원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입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나 이웃이 봤을 때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상태에는 이제 타이 입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작년에 이제 정신보건 관련법이 변경이 돼서 직계가족이 두 분 이상 동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직계가족의 신분증과 또 주민등록 등본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인지 확인을 하고 2명 이상의 동의하에 입원한다고 해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입원이 가능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퇴원도 이제 입원 당시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퇴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제 입원을 당했었을 때 그때 그 어땠었어요? 그 지금까지 강제 입원이 조우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입원되고 나서 어땠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강제 입원에 대한 기억은 둘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이었기에 더 그랬는데 제가 처음 입원했을 때가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개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추천해 줄 만한 병원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개인 병원을 말씀해 주셔서 그 개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남자 간호사를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 입원이고 하니까 겁이 나서 또 병이 좀 심했을 때니까 조증이 심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욕을 좀 많이 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계단으로 막 우르르르 환자들이 뛰어 내려오더니 제 온 관절을 꺾어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남자 층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묶여서 주사제를 맞은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저희 부모가 워낙 이 병원 문제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개인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 다니다가 입원시켜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설병원을 이제 소개해 준 거였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좀 이게 저는 사설병원이 일반 종합병원 병원보다도 더 좋은 데인 줄 알고 보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무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병원 선택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개인 병원도 입원을 해봤거든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너무 작은 곳. 그 보다는 개인 병원은 약간 빌라 1, 2, 3층 정도의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개인 병원은 좀 추천해드리지 않고 아무래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좀 중급의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말하신 에피소드는 사실은 의료법상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모든 정신병동이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건 사실은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극히 15년 제 전?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병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입원했던 개인 병원은 또 그 당시에는 그 그 당시가 한 2004년 그러니까 정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벌써. 근데 뭐 오래전이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인권법
법에 다 걸릴 네, 수 있는. 기촉이 됩니다. 환자가 네. 그걸 신고하면 그 병원 문 닫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병원은 뭐 없겠죠.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강화됐는데. 자, 그러면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이제 어느 병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 조 동생의 경우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었는데 그 철저한 금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그 조 동생으로서는 그 병원을 아주 기피했어요. 자기는 담배를 피지 못하면 안 간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 다른 병원을 찾다가 아주 고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혹시 뭐 병원을 고려할 때에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이제 병원은 입원하실 때 일단은 본인이 원래 외래 진료를 받고 진단받은 병원이 있다면 이제 그 환자를 관찰하고 아셨던 의사가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입원하고 싶은데 그 병원에 입원에 자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면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외래를 받더라도 나중에 또 입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실 경우에 우리 동네 근처에 뭐 정신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포털창을 쳐보시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사설 119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법이 변경이 돼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정신병원에서 데리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119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119 같은 응급차들이 정말 그 타이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을 대신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유료로 하시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유료이긴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이제 정신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게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정보가 없다 하시면은 그런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도 문의해 보시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시 입원시킬 수밖에 없을 때는 이런 뭐 기관이랄까 업체랄까 사설이긴 하지만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환자가 말로도 대화로도 설득이 안 되고 뭐 밤새 잠을 안 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타인을 위협하고 뭐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잘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급차에서 보호자는 앞에 조수석에 타시고 환자는 뒤에 이제 탄 상태로 물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뭔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이송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걸 출동해 주진 않아요. 그런 사유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설 119라는 걸 통하시면 그래도 이제 입원 과정 자체에서 환자가 신체를 다치거나 강제로 막 몸을 막 제압해서 입원을 시키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험으로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언제 예를 들면 뭐 자고 있을 때에 사실 가서 말하고 데려가는 거가 제일 낫긴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환자의 상황 또 그때의 환경의 어떤 모습, 뭐 아파트 같으면 몇 층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 주변에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논을 하는 가운데 방법을 택해 주는데 저희는 신뢰할 만은 했었어요. 이번 시에 그 병실 유무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알아봐야죠. 네, 요즘 정신병원 입원 병동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원을 어렵게 하셔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입원실에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원을 원래 이제 진료를 받던 병원이라면 입원 전에 보호자분이 미리 전화를 하셔서 지금 가면 입원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하지 않았던 처음 가는 병원이다 하시면은 환자랑 같이 방문하시기 전에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셔서
담당 의사를 미리 만나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의사가 듣기에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확증을 받으면 그럼 입원실이 언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좀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수고롭게 왔다 갔다 허탕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우의 경우는 이번 생활 중에 특히 초기에 좀 어떠한 본인의 그 느낌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나 요구 그런 것이 있어요? 우선 나가고 싶죠? 그렇죠. 나가고 싶은 그리고 마음이 화도 나고 제일 나죠. 막 화도 나죠. 날 가두다니 정신병원에. 뭐 음, 가족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죠. 음. 네. 그래도 또 내가 입원할 수밖에 없었구나.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나요? 글쎄요. 그 병원 내에서는 워낙 이제 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나를 입원을 시켰다. 나는 입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처리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꼭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신이 의사를 설득해 달라. 이런 식의 논리적인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그게 이제 몇 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환자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있고 좀 심각한 분들이 있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친해지면서 그런 얘기가 조금 횟수가 줄어들고 그 이제 병실 안에서의 나름대로 그 사회관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언제 면회 올 거냐, 뭐 먹고 싶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입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가 혹시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말 안 통하고 심각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조울증 아니면 또는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생각보다 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미도 있죠. 뭐 그 안에서는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 안에서 재밌게 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알코올이신 분들은 사실은 술 안 드시면 완전 정상인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과 지위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기 전문가들도 때문에 있고. 제가 면회 가서 본 바로는 뭐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고 뭐 탁구도 치고 환자복만 입었지 그냥 무슨 소사이어티 모임 같이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코올이신 분들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병 분들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해요. 자기는 급이 다르다. 네. 오래전 얘기긴 한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어느 대학 부속병원에 모닝 콰이어라고 그래갖고 그 아침에 그 중창단이 가서 노래 불러주는 그 멤버였어요. 근데 갔는데 한 분이 나오시더니 의사 같은 분이 나오셔갖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음이 좀 다운된다고 막 이렇게 음을 높여주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거 노래가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차를 마시고 우아하게 마시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진짜 의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환자셨고 음악 교수였나 보네. 음악 교수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울증에는 또 이렇게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병만 안 걸리면 굉장히 멀쩡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환우 가족분들이 많을 텐데 또 혹시 환우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 점은 좀 알고 계시는 거가 좋을 게 남자 간호사 분들하고 함께 병동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처음에 입원할 때 그때 큰 소리를 친다던가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몸으로 제압하거나 병동에 들어가서 몸을 묶고 진정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수히 따르는 네, 병원 안에서 또 다른 환우들과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몸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남자 간호사들이 분들이 긴급히 이렇게 대처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간 독방 같은 데에 두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음. 독방에 1시간 정도 있다던가 그런 그 안에 병원마다 다르지만 규율이 병원 있죠. 내에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들이 이제 정상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환자와 또 그 다른 환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그러죠. 거를 대해서 그렇죠.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 간호사분들은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동네 깡패들이 아니라 그 일을 또 여러 번 겪으셨고 수많은 환자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뭐 진정제가 필요한 상태다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지 주사제를 놓는 거겠지만 그거를 뭐 강제로 아무 때나 나는 정신이 멀쩡한 정상인인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잘 적응하고 그러면 또 남자 간호사분들하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예. 그분들이 두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여자 간호사든 남자 간호사든 또는 이제 가끔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의사들이든 사실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뭐 얼마 전 사건에 의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충분히 자기 방어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이해하면서 가능한 한 조치에 잘 따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사실 있죠. 입원 병동이 더 안전해요. 음. 그 이유는 들어갈 때 가방이라든가 다 소지물을 검사를 하거든요. 면도기도 안 되고 이런 날카로운 것들도 안 되고 끈도 안 또 되고. 가족이 면회 왔을 때도 포크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진료 상담 보러 온 환자가 그렇게 했던 경우라서 이거는 좀 많은 의사분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견했던 그런 점이라서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 환우를 입원을 시킬 때 그런 환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원하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밖에서 이제 입원하지 않을 경우에 외래 약을 처방을 받지만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약을 먹어도 그 원래 약을 먹으면 그게 밤에 충분히 잠을 자도록 처방을 하기 때문에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뭐 2시간도 안 자고 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뭐 밖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폭력적인 상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처음 입원할 때 핸드폰을 본인이 부셔버리고 밤에 나가서 밤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다음 날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핸드폰이 부서지면 당연히 연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화할 데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걸어서 막 서울까지 걸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 혼자 생각에 뭐 술 취한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건 아닐까 어디 맞아서 누워 있는 건 아닌가 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입원을 하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환우 자체가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의사가 이제 환우에게 맞게 용량을 조절하면서 약을 좀 더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원시키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첫 입원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입원만 하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입원을 하고 나서 저희도 뭐 지금 14번 우리 큰아이는 4번 해서 한 17번 이 정도를 입원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면 물론 입원하고 나서는 그 마음은 되게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말 전문가에게 가장 얘한테는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겼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또 의료진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입원하고 나서 이제 당사자들이 집에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화 거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하고 근래에 법적인 것이 좀 달라진 것 같던데 우리 조 아내가 그걸 잘 아시죠?
아, 네. 그 전화를 전에는 보통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면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화 통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전화를 받지도 걸지도 못하는 환자랑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엔가 이제 정신보건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게 불법으로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법으로는 모든 환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폐쇄병동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병원 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수시로 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도 아마 매일 전화가 오실 거예요. 법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럼 전화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전화를 이제 입원하시고 뭐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전화를 받아주시는데 환자들이 대부분은 초반에는 나는 입원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 들어왔다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라든지 나를 왜 여기 넣었냐 막 이렇게 분노한다든지 이런 나가야 된다는 얘기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울었다 웃었다가 하면서. 근데 그런 전화를 보호자 계속 받았을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막 밥이 입에 안 들어갈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데 그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환자가 더 빨리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환자가 입원을 하고 약효가 듣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는 전화를 다 받지는 마시고 뭐 5번 오면 한 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네, 초반에는 전화를 너무 자주 받으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받고 나서 막 또 부모 입장에서도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따지고 또 화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마음 뭐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입원 기간이 환자마다 다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면 그 어떤 조증 환자들인 경우 잡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두세 달이면 좀 길지 않나요? 보통 뭐, 한 달 정도 안에. 또 빠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길어봤자 두세 달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근데 저희 조하고 동생 같은 경우는 6개월씩 거의 1년을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1년에 한두 명 나올 만한 환자다. 왜냐하면 약이 들어가면 약의 부작용부터 나타나고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만큼 입원이 늦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렇죠. 병이 병세가 계속 안 좋아진 거니까. 이미. 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게 항상 조증이거나 항상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화 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은님이 그런 안정화 상태잖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 너무 목소리가 뭐 온유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조증일 땐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닙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눈빛이 네. 야수의 눈빛으로 변하면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조증이란 게 좀 표현하자면 독이 조금씩 퍼져가서 그렇지 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가정에서만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도 덜한데 아마 직장 생활을 조직에서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문제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우선은 본인이 먼저 좀 자각해서 내가 좀 정상적인 것이 요즘에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끌면 직장에서도 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하게 되면 온 직장 동료들이 다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또 그 입원 자체를 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판단하고 또 도움 요청하고 또 가족들도 뭐 그 정도 가지고 입원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좀 빠르게 환경을 바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낫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원래 정상 생활 패턴을 많이 깨진 상태에서 입원을 하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입원도 오래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퇴원하고 나서 또 다시 원래 생활 리듬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좀 혼자서는 약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24시간 내 옆에 누가 나를 케어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잠깐 짧게 뭐 일주일 이렇게 입원을 한다면 오히려 더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회복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런 입원과 관련해서 혹시 이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좀 고려해야 될 또는 우려할 것이 있죠. 이런 입원 사실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보다 이제 자기의 진료 기록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근데 개인의 그 의료 건강 진료 내역은 의료보호법상 아무에게도 오픈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불법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강제로 조회할 방법은 없고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 환자라고 해서 이런 거 입사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결혼 당사자가 이제 생겼을 경우에 이런 입원 전력 또는 그 병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결혼 당사자는 뭐죠? 결혼해야 될 그 파트너가 결혼할 사람? 생겼을 결혼할 네. 사람 생겼을 때 네. 근데 생겼으면 좋겠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니 제가 실제로 주변에 대화했던 분들 중에는 병이 있는 걸 알고 결혼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글쎄. 예, 그거를 요즘에는 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걸 예전처럼 그렇게 낙인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병이 있고 지금도 치료 중인 거 10년째 치료 중인 거 알고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꽤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을 했죠. 음, 결혼 전에 말을 했죠. 말을 하긴 했죠. 네, 말을 아니, 했는데 이제 다 나았다. 그때 조증이었어가지고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조 동생 그 부부의 경우는 다 이미 알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고 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알면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힘든 것을 저희 친언니이기 때문에 그 조님의 남동생이 저희 친언니랑 결혼을 했다는 걸 우리는 겹사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언니는 조울증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 입장에서는 제가 조울을 화나게 한 게 아닐까 약간이라도 원인을 제공해서 너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 언니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여동생을 너무 잘 알아서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정말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그런 위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을 네. 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할 수 장난이 있는 아니다. 일이 아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긴 네. 하죠. 그 그래서 정도로. 사랑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조울증 때 나오는 도파민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사랑하면서 지금 겪어보신 분 보호자 입장 겪어보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알고 결혼할 수는 없고 일단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요. 뭐 또 기타 뭐 군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보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 지금 오늘 다루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겠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얘기는 저희들이 경험한 거 위주로 그냥 얘기한 거니까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전문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카톡 플러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질의하면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에 많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서로 유익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